너를 만나 사랑하고 너로 인해 살아가고. 최순만. 내가 제일 잘 나가. 도련님, 도련님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예요. 어서 식기 전에 드세요. 아저씨는 점심때마다 할머니가 막 지은 밥과 반찬들을 가지고 내 학교까지 달려왔다. 나는 이대 독자로 태어나 천하에 없는 귀한 자식으로 자랐다. 누나 셋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어른들이 나만 하늘처럼 떠받들어 주시니 정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꾸지람을 해도 집안 어르신들이 난리가 날 정도였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철봉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쳤다. 동네에 큰 병원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한 해를 쉬다가 다음 해에 나이 어린 동생들과 3학년을 다니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좋지 않던 시력이 사춘기가 되면서 더 많이 나빠졌다. 고도근시라 맞는 안경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뒷자리에 앉으면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괜한 자존심으로 앞자리에 앉겠다는 말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학습을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동생들에게 수위를 빼앗기긴 하였지만 나는 언제든지 약한 동생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주먹대장이 약한 동생들을 때리고 다녔다. 아이들은 주먹대장 앞에 서면 벌벌 떨고 맞아도 어른들께 이르지도 못했다. 보다 못해 내가 그 주먹대장을 혼내주기로 했다. 전교생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극적으로 그를 제압하였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치며 나를 둘러쌌고 그날부터 영웅이 되었다.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맡기만 하면 내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늘 의기양양하고 우쭐했다. 친구와의 의리를 생명처럼 여겼던 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곁에 항상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닮아 평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도시락이 없어 굶는 친구들을 보면 내 도시락을 양보해주기 일쑤였다. 위험한 순간에도 앞장서서 친구들을 막아주다가 내가 더 많이 다치기도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어머니와 누나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성품이 온유하셨던 어머니는 나를 혼내지는 못하시고 몰래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 셋째 누나는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는 나를 잡으러 기찻길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 셋째 누나는 철없는 동생을 안타깝게 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다. 하루는 친구들이 동네 건달들에게 맞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 싸움의 발단은 상대편이었지만 상대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나는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늘 연약한 친구들을 위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나의 퇴학 통보에 몹시 마음 아파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나를 끝까지 믿고 격려해 주셨던 유태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던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친구들이 요란하게 축하를 해주었다. 학교 앞 찻길이 막힐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통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동네를 행진했다. 나는 가마 위에 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2박 13일의 숨바꼭질. 그녀를 만난 건 내가 19 되던 해였다. 친구 소개로 동네 빵집에서 만났는데 그 후 매일 그녀의 학교 앞에 서서 기다렸다. 밤이 되면 집 앞에서 뻔뻔하며 번데기 장사 흉내를 내며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기독교 집안의 맏딸로 예쁘고 착하였다.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외에 처음이었다. 그녀도 내가 싫지는 않았는지
학교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말없이 미소 지으며 따라왔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기차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친구들은 작정하고 캠핑 도구들과 먹거리들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줄 알고 따라왔다고 했다. 우리는 목포를 거쳐 흑산도로, 흑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홍도로 들어갔다. 홍도에 들어가자마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 섬에 들어온 여행객들은 모두 홍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태풍이 물러날 때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나온 데다가 여행 나온 후 연락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몹시 불안해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챈 나는 그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뒤에서 몰래 지켜주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집으로 돌아간 건 13일 만이었다. 그녀의 집에서는 그녀가 납치당했거나 죽은 줄 알고 어머니가 속이 탈 대로 다 타셨던 모양이었다. 체념하면서도 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숨죽이고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대문에 들어선 그녀를 보고 빨래를 하다가 대야를 확 던지셨다고 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3년 예정으로 떠난 터라 그녀의 어머니는 그 안에 내가 그녀를 포기하기를 바라셨다. 어린 딸을 13일간 아무 연락도 없이 데리고 갔던 나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하루도 잊지 않고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3년 뒤 그녀가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나와 마주친 그녀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룻밤을 가족들과 지낸 그녀는 이튿날 터미널에서 가족들만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나를 따라왔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 그녀가 일본에서 귀국하고 이듬해 5월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양가 부모님은 상대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와 동거하며 아기가 생겼으니 말릴 수 없었다. 처가 식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려 하지 않자 친구들이 사정하여 간신히 식장에 참석하였지만 결혼식장은 장모님의 눈물로 젖었다. 사회를 보던 친구도 장모님의 모습에 당황하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6에 철없던 나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죄송한 마음보다는 서운함에 신랑 입장 순서에 씩씩거리며 뛰어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화곡동에 보증금 2만 원에 월세 7천 원의 문간방 하나를 얻어 신접 살림을 시작했다. 장롱 하나도 놓을 자리가 없는 작은 집이었지만 친구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여관을 갈 여유가 없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아무리 남편 친구라 해도 생면부지의 남자들과 비좁은 방 하나에서 지내는 것이 임신한 아내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2, 3만 원밖에 되지 않는 월급조차 아내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친구들 밥 먹이고 술 마시는데 온통 썼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착해 빠진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의리 하나로 똘똘 뭉친 나를 아는 아내는 갈 곳 없는 친구들을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는 일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까지 낳게 되자 아내는 간호사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소일거리를 찾았다. 봉투에 풀 바르는 일, 옷 실밥 정리하기, 종이 접어 포장하는 일 등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 당시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야 우리 집에 처음 오신 장모님은 고생하며 사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다. 큰딸을 향한 장모님의 안타까운 감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나도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키우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이디어 뱅크. 이전 회사의 중력 덕분에 내가 당시 받던 월급의 5배나 주는 곳으로 스카우트가 되었다.
나의 수입은 많아졌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돈을 쓰는 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 없었다. 여전히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고 돈도 모으지 않았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라는 어른을 모시고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분은 우직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지 내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케일, 신선초 등 녹즙 사업에 대한 정보였다. K 씨는 실제로 녹즙을 마시면서 자신이 질병에 치료된 이야기를 하며 내게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K 씨가 우리 부부에게 방 한 칸 딸린 가게를 얻어주면서 1980년 28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자 했다. 아내는 녹즙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새벽에는 등산로 입구에서 녹즙을 팔고 아침에는 가정으로 배달을 했다. 아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아내의 헌신으로 이룬 결과였다. 아내의 녹즙은 녹즙의 원조가 되었다. 이후 서울 근교 농장에서 재배한 무공해 채소를 백화점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백화점 내에서 녹즙 매장도 계약하게 되었다. 백화점 입주업체의 계약 기간은 3년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녹즙 매장은 재계약의 연속이었다. 백화점 역사 이래 최장이었다.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우리 농산물만 고집하며 품질을 유지해온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인정받은 것이다. 나는 녹즙 매장뿐 아니라 생선초밥, 야채초밥, 쌈밥, 선식 코너까지 고안을 했다. 신제품을 계속 개발해내야 하는 백화점 측에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늘 환영을 받았고 백화점 경영진들도 나를 믿어주었다. 그 덕분에 백화점의 여러 지점은 물론 다른 백화점에도 우리 사업체가 입점하게 되었다. 다른 지점에서도 판매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나는 점점 더 신뢰를 받게 되었다. 물난리 불난리. 지하 셋방에서 농작물을 포장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때였다. 지하에서 같이 채소 포장을 하던 직원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메고 있던 케일 자루로 석유 난로를 건드려 넘어뜨렸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질식되어 계단 위에 쓰러졌다. 나는 쓰러진 직원을 하나씩 안아 지상으로 옮겼다. 아내는 얼른 밖으로 나오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 이불로 불을 덮으며 화재를 진압했다. 죽기 살기로 불을 껐다. 화재를 전부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소방차가 도착했다. 불은 꺼졌지만 화마의 상처는 지하 셋방에 오래 남아있었다. 1990년대 중반, 한창 사업이 확장되던 해 갑자기 늦장마가 왔다. 독이 터졌다. 물바다가 되어 지방에 있는 농장을 다 삼켜버렸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이었다.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하우스를 세웠다. 그런데 분말 공장도 지어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다시 물난리가 났다. 2번 연속으로 모든 것이 물에 쓸려나가니 삶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같은 해 겨울, 이번에는 막 다시 시작한 분말 공장에 불이 났다. 관리인을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 연로하신 어머니께 공장을 맡기고 우리 부부는 서울의 백화점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홀로 화재 현장에서 안달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늦은 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장이 전소되었다. 어머니는 암흑 속에서 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다. 처절했다. 평소 어머니 혼자 밤을 지새우며 곡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가며 지키시던 터전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깡그리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어머니는 죽어버리겠다고 몸부림치셨다. 타버린 공장보다
더 새까맣게 탔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 해 2번의 물난리와 한 번의 화재로 인해 남아있는 자금이 거의 없었다. 공장을 다시 짓는다는 게 불가능했다. 농장에 새로운 시설도 만들고 매스컴을 탈 정도로 혁신을 일으켰지만 재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비참한 세월이었다. 바로 그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자금이 모이고 공장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전소되고 3년이 지나 공장이 재가동되던 날,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감격에 가슴에 맺혔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미련해도 정직하게. 나이 들면서 시력이 더 안 좋아져 사장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직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제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악용하는 기업 사냥꾼과의 긴 전쟁에 시달리기도 했다. 별탈 없이 운영되던 회사가 국세청과 검찰청에 고발되고 10년치 통장을 모두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회사는 깨끗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10원 한 푼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직함은 미련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격으로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6년간의 긴 전쟁 끝에 회사를 지켜냈다. 그러나 회사를 지켜낸 대신 나는 믿었던 사람을 잃었다. 그때의 충격으로 나는 시력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정리할 수가 없었다.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 아들이 몇 해 전부터 사업체를 맡아주었다. 나의 뜻을 이어받아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맙다.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5년 전부터 시력이 급격히 손상되어 이제는 약간의 시력만 남아있다. 이전에 시각장애인들이 까만 선글라스를 쓴 모습을 보고 보이지도 않는데 웬 선글라스? 하며 참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새까만 선글라스를 쓰게 되었다. 빛이 반사되어 눈이 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텔레비전 화면이 점점 흐려지고 불빛밖에 보이지 않았다. 글자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거의 보이지 않게 되니 생활이 말도 못하게 불편해졌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니 꿈을 꾸는 건지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적극적이던 성격도 점점 소심해지기 시작했고 사는 게 자신 없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무엇이 보이는구나. 내일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포기와 스트레스, 좌절이 느껴졌다. 어떤 때는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 수많은 순간들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다 보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세상과 작별해야겠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죽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몸부림을 쳤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내게 삶의 용기를 다시 넣어준 것은 바로 아내의 말 한마디였다. 아내는 병원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내게 말을 건넸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은 내 생애 최고의 말이었다.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애교 있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보다 더 마음속 깊이 닿는 말이 있을까? 그때의 감사와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착해 빠진 문규. 나의 아내는 정말 착하다.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많았는데 괜한 자존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아내가 받아줄수록 나는 더욱 때를 부리곤 했다. 아내에게는 묻지도 않고 항상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다. 살아왔던 길들을 돌아보니 아내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싶다. 졸린 눈을 비비며 밤마다 녹즙기게 닦아놓으며 다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쳇바퀴 돌듯 일했던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채업자가 늦은 밤 집을 찾아와 지키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참으로 비참했다. 그 어려운 때에도 묵묵히 나를 믿어주고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내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60이 넘으면 착해 빠진 아내에게 잘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왔는데 내 눈이 이렇게 되었으니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손을 잡아주며 나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문규. 여보, 고맙고 미안해요. 이 말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야 할 텐데요. 그것이 굉장히 미안해요. 아빠가 미안해. 나처럼 슬픈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4살, 5살 된 아이들을 손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갔던 날이 오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을 똑바로 키워서 남들 앞에 떳떳하길 바랐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였는데 돌아보니 가장 많이 후회가 된다. 자녀에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미안하다. 큰아이가 목회를 하고 싶어 신학대학을 가려고 등록하려던 것도 강제로 맡기도 했다. 출근하는 길에 둘째 아이 학교가 있어서 태워줄 수도 있었건만 한 번도 태워주지 않았다. 아이도 아빠가 어려웠던지 태워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인색하고 지독했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이 모두 나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두 아이 모두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내게 편하게 이야기를 건네지 못한다. 아버지와 살갑게 이야기 나누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 매주 일요일 교회를 가면 아들, 딸, 가족들을 만난다. 나는 5 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손녀들이 너무 예쁜데도 표현하는 게 서툴러 미안하다. 내가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시력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환자들은 개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중국에 가면 눈을 살 수 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눈을 빼서 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눈을 뜨려고 남의 눈을 뺀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내 앞으로 한 남자가 흰 지팡이를 짚고 진찰을 받으러 왔다. 나는 그에게 어느 정도 보이는지 물었다. 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충북 보은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다. 깜짝 놀랐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충북 보은에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엉성한 건물 2층에서 안마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픈 노인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유학 중에 시력을 잃게 되어 귀국하여 안마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그는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아내와 복지 사업을 하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그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용기가 생겼다. 서울에 올라와 바로 시각장애인 학교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안마사 협회를 통해 안마를 배웠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게 어색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 다른 사람 안마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2년간 침술, 안마, 지압, 신체 근육학, 활법 등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안마 창업반 수업을 들으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을 다 받아도 창업할 자신이 없어 조금 더 배우려고 한다. 시각장애인이 되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시작하려고 하니 이 분야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우후죽순 보이는 불법 업소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창업 지원을 해주지만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한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자녀들에게 주는 나의 유산이다. 고술작가 한혜신